끝났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를 연금 첫날에 내뱉으십니다. 그동안은 그냥 막연했거든요. 언젠가 받겠지, 언젠가 들어오겠지 그래도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뭐라도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그날입니다. 통장에 연금이라고 찍힌 문자 하나가 오고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아, 이걸로 이제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많은 60년 대생분들이 이때 심장이 철렁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 실제 숫자가 되면 그 공포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배우자 몰래 혼자 울었다고도 하고요. 이게요, 단순히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산하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느낌.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연금 받으면 좀 숨통 트이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버텨야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거죠. 소득은 줄었는데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커지고 마치 시한부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이 너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년 대생분들이 겪는 노후는 그 누구도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았던 게 잘못이 아니고 연금을 믿은 것도 잘못이 아니고 단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고 정작 그 변화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60년 대생분들이 연금 첫날 마주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말투는요, 늘 그렇듯이 편하게 구어체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듯이요. 먼저 실제로 연금 첫날 충격을 경험한 분들 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남성분이었어요. 올해 62. 정년퇴직하고 정말 열심히 아껴 살았습니다. 담배 끊고 술도 줄이고 지출 다이어리도 쓰면서 버텼죠. 그래서 연금 들어오면 그래도 최소한 숨통은 좀 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상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든 첫 생각이 이거였답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사람이 못 산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말 생존에 가까운 절약 모드로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이 어찌나 마음에 남던지요. 연금은 기쁨이 아니라 현실 통보였다. 진짜 이 말이 많은 걸 설명해줘요. 두 번째 이야기. 한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63. 혼자 사세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 서빙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연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첫날 울고 말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이 금액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몸을 짓누른 거죠. 이분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부업을 알아봤는데 체력적으로 쉽지 않더래요. 결국 생활비의 절반을 줄이는 극단적 생활로 들어갔어요. 식비를 거의 반토막 내고 냉장고도 비워두는 날이 많았대요. 본인이 하신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늙었다는 걸 실감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부 이야기입니다. 둘 다 건강하신 편인데요. 금액을 보고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나중에 병원비 나오면 끝난다. 사실 이게 60년 대생들의 공통된 두려움이에요. 병원비. 나이가 들면 돈이 새는 가장 큰 지점이죠. 생활비는 줄일 수 있어도 병원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이 부부는 그날부터 두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는 건강에 모든 걸 걸자, 또 하나는 리스크 없는 소득을 하나라도 만들자. 그래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 조금씩 인테리어 정리하고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이 부부가 하신 말이 또 인상적이었어요. 연금은 끝이 아니라 신호였다.
이제 진짜 노후가 시작된다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연금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알려주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60년 대생분들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나라 경제 일으키느라 고생했고, 가정 지키느라 힘쓰셨고, 그런데 정작 노후는 본인 기대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절망으로만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금액으로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이 금액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조를 다시 만들 것인가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지출 구조, 건강 구조, 그리고 소득 구조. 이 세 가지가 조용히 흘러가면 노후는 안정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생활비, 특히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건 정말 강력해요. 노후 파탄의 대부분은 작은 지출들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변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조금이라도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걷기든 탁구든 수영이든 뭐든 좋습니다. 노후의 파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건강이에요. 세 번째는 소득. 체력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구조. 여기서 다들 하는 실수는 한 방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방은 없습니다. 작게, 확실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답이에요. 연금 첫날의 충격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날부터 삶을 다시 설계하는 분들은 10년 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 출발선에 서 계신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다로 바뀌는 그 순간,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연금 금액을 보고 멍해졌던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요, 그 상태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거든요. 그 막막함이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하나라도 잡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많은 60년 대생분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기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업으로 한 달에 큰돈 벌겠다거나 ETF나 투자로 한 방에 해결하겠다거나 집을 팔아서 전원주택 가면 다 해결될 거라거나. 그런데요, 이게 다 고위험이에요. 노후의 핵심은 지출을 통제하고 지출보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만드는 것이에요. 큰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멍을 막아서 안정시키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먼저 새는 돈을 막는 게 1순위예요. 특히 은퇴 후에 돈이 새는 곳이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고정비, 하나는 건강비. 이 두 가지가 잡히면 인생이 버텨집니다. 고정비는 생각보다 쉽게 줄일 수 있어요. 전화 인터넷 요금 낮추는 것부터 보험 리모델링, 관리비 줄일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식비를 절약이 아니라 관리로 바꾸는 방식. 이런 것들 하나씩만 해도 생활비가 서서히 안정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원비. 이게요, 정말 말 그대로 루틴으로 잡힙니다. 걷기든 탁구든 수영이든 뭐든 좋아요. 노후 삶에서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비용이 폭발해요. 근데 건강이 유지되면 지출이 줄고 병원 갈 일이 줄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울할 시간도 줄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만 잡았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져요. 그 다음이 소득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한 방을 찾아요. 근데요, 노후 소득은 작고 정확하고 꾸준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현실적인 건 작은 월세든 작은 배달 보조든 소일거리든 재능 나눔 소득이든 정말 부담 없이 한두 가지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도 너무 커요. 나도 아직 돈을 만들 수 있다. 이 감정이 노후의 공포를 크게 덜어줘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1년만 지나도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불안이 조금씩 줄고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소비도 줄어요. 사람 마음이 정말 그래요.
불안하면 더 쓰고 안정되면 덜 씁니다. 그러니까요, 연금 첫날에 느꼈던 그 절망감, 그 말도 안 되는 막막함,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10년 뒤, 20년 뒤가 더 무서워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한 발 크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첫날 통장 보고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 아직 안 끝났다로 바뀌는 순간 노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끝났다. 연금 첫 수령날 그 숫자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정말 많은 60년 대생분들이 이 순간을 겪으면서 같은 말을 하셨대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처음엔 그냥 말이 좀 과한 줄 알았는데요. 막상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을 딱 보고 나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진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벼랑 끝 감정이 있잖아요. 평생 일한 대가라고 믿었던 그 연금이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순간. 그때 들이닥치는 그 공포감, 그 허무함, 그 막막함. 그거 정말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찬찬히 풀어볼게요. 왜 60년 대생들이 요즘 연금 첫 수령 날마다 패닉에 빠지는지, 왜 다들 이걸로는 한국에서 못 산다는 말을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사실 은퇴라는 게요, 마지막 월급 받고 난 뒤 어떤 확신이 있어야 조금 편해져요.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연금이 들어오니까. 어찌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마음을 놓고 앞으로 뭘 할지 생각할 여유라도 생기죠. 근데 요즘은 그 믿음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연금을 딱 받아보는 그 순간부터 안도의 숨 대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부터 옵니다. 이 금액이면 생활비는 둘째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제부터는 빚 갚던 시절보다 더 팍팍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제 어디서 줄여야 하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올라온대요. 특히 60년 대생 세대는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자기 노후까지 삼중 부담을 떠안았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산은 자산대로 묶여 있고 현금은 별로 없고 집은 있어도 유동성은 없고 결국 연금이 현금 흐름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은퇴가 시작되는데 막상 그 중심축이 너무 약한 거죠. 기대보다도 낮고 현실 생활비와 비교하면 더 낮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걸로는 못 버티는데 무슨 수로 버티지.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이런 불일치가 생기게 됐는지, 왜 연금이 이렇게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도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게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게 해줄 거예요. 연금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현재 한국의 삶의 비용이랑 연금이라는 제도의 설계 시기 관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은 과거 기준으로 설계됐어요. 그때는 물가가 지금처럼 안 올랐고 집값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고 노후 의료비도 이렇게 부담되지 않았고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훨씬 덜했어요. 근데 60년 대생 세대는 그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터진 첫 번째 세대예요. 자식 교육비, 집값 폭등, 부모 요양, 사회 변화, 은퇴 연령의 급격한 단축까지. 몸과 마음이 가장 지칠 때 연금이 들어오는데 숫자가 기대만큼 안 되니 그게 그냥 공포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연금은 오른다. 이 말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요. 생활비 증가 속도에 비하면 연금 인상률은 그냥 먼지예요. 오히려 체감은 줄어드는 느낌에 가깝죠. 그래서 연금 첫 달 받는 순간 60년 대생들이 입 모아서 끝났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버틸 기반이 없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이니까요. 이제 실제 사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아마 들으시면 마음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한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직장에서 정말 묵묵하게 일하신 분이셨대요. 퇴직하는 날 직원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든든했대요. 그래도 연금 있으니까. 근데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분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해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기본 식비만 계산해도 이미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제야 알게 되셨대요. 나는 월세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진짜 무섭죠. 사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만 버틴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분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서 생활비를 줄이고 취미였던 목공 일을 조금씩 하면서 겨우 균형을 잡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은퇴를 맞은 경우예요. 이분들은 부부 연금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대요. 근데 두 개 합쳐도 생활비에는 못 미쳤습니다. 특히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컸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행을 좋아하시던 부부였는데 앞으로는 여행은커녕 차도 유지 못하겠네. 이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연금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지 삶의 여유를 누리는 돈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차도 정리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온전히 생존을 위한 구조로 인생 설계를 다시 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자녀와 같이 살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분이에요. 처음엔 자녀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했대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식비, 교통비, 각종 생활비가 다 올라가고 자녀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부모 연금에 어느 순간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하고 자녀도 부담되고 결국엔 갈등이 생기죠. 실제로 이 문제로 집을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혼자 사는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결국 이분은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연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근데 연금만 보고 살기엔 생활비가 너무 버거운 구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결론이 슬프지만 명확해요. 연금은 이제 기본 생존 장치 역할만 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한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년 대생들이 연금 첫 수령날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 숫자가 알려주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니까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벌 능력도 줄어드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앞으로 필요한 건 연금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되 지출을 줄이는 구조 개선과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만들어내는 구조를 함께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살아낼 날이 길다. 이 인식이에요. 연금만으로 버티기 힘들면 지출을 조절하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가능한 소득원을 찾고 지역을 옮기는 것도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금을 처음 받는 순간의 그 패닉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그 신호를 잘 이해하면 오히려 삶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요, 끝났다. 이 말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는 첫 경고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우편함에 꽂힌 그 하얀 봉투 하나 때문에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괜히 뜯기 싫어서 며칠을 그대로 두다가 결국 마음 단단히 먹고 칼로 쓱 열어보는 그 순간. 그 안에 적힌 글자 몇 줄이 앞으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은퇴한 교사, 공무원분들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연금 첫 통지서를 열어본 날 어떤 분들은 말문이 막히고 어떤 분들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바친 대가가 이거였나 하는 허망함. 그게 요즘 너무 흔한 감정이라는 게 더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은퇴 전까진 다들 비슷한 막연한 기대가 있으셨잖아요. 그래도 교직에서 수십 년 버틴 만큼 공무원으로 불철주야 공익을 위해 일한 만큼 나라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주겠지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버팀목이었고 버티는 동안 스스로 위안도 되었죠. 힘들어도 나중엔 편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연금이 실제로 찍히기 시작하니 말로만 들었던 현실이 숫자가 아닌 삶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연금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생활비는 숨도 안 쉬고 새어나가고 물가는 예전에 생각하던 물가가 아니고 병원비는 예고도 없이 훅훅 올라가고 먹고 살 기분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예전 생활 방식 그대로 유지하기는커녕 그냥 기본적인 일상 유지만 해도 지출이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을 받는 순간 안도감이 오긴커녕 오히려 불안이 현실로 변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무서운 건 이게 누구 한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똑같은 감정을 겪고 있어요. 나는 평생 이 일을 했는데 왜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버거운 걸까?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시작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고 밤에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이 분주해지죠? 그런데 이걸 그냥 걱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비용이에요. 살아가는데 드는 비용이 옛날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생활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새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경조사는 예전보다 횟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병원은 한 번 갈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은 금액이 나가고 음식값은 어느새 두세 배가 되어 있고 집 유지비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런데 연금은 늘어나지 않죠.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다들 질리도록 체감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 중 너무 현실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들이라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교직 생활만 하신 분 이야기였어요. 은퇴한 첫 해만 해도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연금이 들어오고 적금도 조금 있고 아껴 쓰면 괜찮겠다 싶으셨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상황이 확 달라졌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출은 잠기질 않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비가 예상보다 두세 배로 커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교사였던 게 자부심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출신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은퇴 후 둘이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지만 양가 집안 경조사가 끝없이 이어졌대요. 평소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경조사비로 나갔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에 쥔 돈은 줄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나중엔 일부러 연락도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공무원이면 노후 걱정 없다더라는 말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그 믿음이 자신을 속였다는 허탈감이 가장 컸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공무원 분이었어요. 은퇴 전에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대요. 식비, 관리비, 병원비까지 나름 넉넉하게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상 밖의 문제는 따로 있었죠. 외로움이 지출을 만든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하루에 몇 번씩 외출하고 카페 가고 사람 만나고 이런 지출이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부담이 폭발한 거예요. 혼자 사는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말, 진짜라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한자리에 모여요. 은퇴 후 연금만으로 버티려는 삶은 실제로는 너무 취약하다는 현실. 그걸 지금 너무 많은 교사, 공무원분들이 뒤늦게 깨닫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 바친 노동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연금이 정작 필요한 시점엔 기대보다 훨씬 작은 버팀목으로 다가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답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찾으면서 조금씩 균형을 되찾고 계십니다.
지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생활 패턴을 만들고 무리하지 않는 작은 수입 구조를 곁에 두고 건강을 유지해 병원 지출 자체를 줄이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흘려보내지 않는 힘을 키우는 방식이죠. 큰돈 필요한 게 아니라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훨씬 강한 전략이라는 걸 하나둘 깨닫고 계십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예상보다 훨씬 거친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삶을 다시 다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 금액을 처음 봤을 때는 손이 떨릴 만큼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그 순간이 새로운 계획을 세울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분들처럼 연금 금액을 마주한 순간 무너지듯 흔들리는 마음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약간 꿈틀꿈틀 흔들리는 불안감만 있었는데 연금 통지서를 열어본 순간 그 불안이 형태를 갖고 나타나는 거죠. 아, 이제 진짜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은퇴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지출을 줄이는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생활비 줄이자니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면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그대로 살기엔 불안하고 이 사이에서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특히 교사, 공무원 출신 분들은 평생을 정해진 구조 안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일정한 루틴, 일정한 월급, 정해진 기준.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구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충격이에요. 누가 시키던, 누가 채워주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판단하고 정해야 한다는 상황.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은퇴하고 나서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도 뭔가 허전하고 괜히 하루가 길고 시간만 많고 마음은 불안해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게 은퇴 후 감정 지출이라는 건데 정말 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이 진짜 큰 변수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이상하게도 지출이 늘어요. 혼자 있으면 집에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갔다 오는 길에 커피 한 잔, 밥 한 끼, 기분 전환용 쇼핑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서 은근히 지출이 늘어나죠. 문제는 이 지출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은 그게 필수 지출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은퇴 후 가장 관리해야 할 건 감정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잡아야 지출도 잡히고 지출이 잡혀야 연금이 버티고 연금이 버텨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 늦게 깨닫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은퇴는 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돈이 사라지기 쉬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지출은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연금의 의미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키는 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비로소 삶의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지출 중에서도 나를 가장 지탱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소모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다시 정돈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생활에 넣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같은 연금이라도 체감이 달라져요. 숨통이 트이고 불안이 조금씩 줄고 삶의 속도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연금 금액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붙잡아줄 구조가 없다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손이 떨릴 만큼 불안한 순간을 겪고 계시다면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 과정을 잘만 지나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등줄기 한번 서늘해지실 거예요. 월 25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 대부분이 계산을 제대로 안 해보고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버틴다는 것 때문이에요. 정작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느낌이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지는지 그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월 250이면 소박하게 살 수 있지 하고 생각해요. 집도 있으니까, 애들도 다 컸으니까, 먹고 자고 병원만 다니면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은퇴 후의 소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퇴직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예측 못할 지출이 계속 터져요. 병원, 부모님, 배우자, 자녀, 유지비, 고장 교체 수리. 이게 한 번에 몰아서 옵니다. 사람들이 왜 월 250이면 충분하다 믿었나요? 그 착각이 노후를 삼켜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생활에서 드러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이고 이미 많은 탈퇴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시 지금 난 월 250이면 괜찮겠는데? 하셨다면 이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월 250이 어떤 느낌인지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떠올려보죠. 전기, 가스, 관리비, 식비, 교통비, 휴대폰, 보험, 병원비, 경조사, 생활용품, 택배 배달. 이 하나하나가 원래 쓰던 것보다 더 적게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은퇴 후엔 고정비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병원비는 이 정도까지 나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잦아지고 한번 아프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늘 머릿속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날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 확신이 사라지니까 절대 지출할 수 없는 공포가 생겨요. 그 공포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지출을 줄이다 결국 건강까지 무너뜨립니다. 제가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실제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요. 가장 흔한 케이스예요. 월 250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했던 60대 부부 얘기예요. 이분들은 강원도 외곽으로 내려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월 250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난방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겨울에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한 달에 나가는 난방비만 거의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난방 줄였죠. 한 번 독감 걸렸는데 둘 다 폐렴으로 번져서 병원비가 확 튀었어요. 그리고 기름 보일러 고장도 났죠. 그 한 번의 고장 수리비가 몇십만 원씩 나가면서 생활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분들 말씀은 딱 이거예요. 월 250? 시골은 싸다더니 그냥 환상이었어요. 아픈 순간부터 계산이 다 틀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 더 현실적인 사례예요. 서울에 사는 은퇴 부부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월 250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통비도 적게 들고 병원도 가깝고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녀 지원이었어요. 요즘 2030세대가 쉽지 않잖아요. 직장 불안정하고 결혼집 문제로 계속 손 벌리고 처음엔 몇만 원, 몇십만 원 도와주다가 결국 월 평균으로 보면 거의 10만 단위가 넘게 나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요양비가 터졌어요. 두 분 중 한 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장기 요양비가 발생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비용이에요. 지출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월 250이 아니라 월 300이 되어도 모자라기 시작했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은퇴 후에 내가 쓸 돈만 생각했어요. 근데 노후는요, 내 돈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사례예요. 혼자 사는 60대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월 250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있음의 비용이에요. 자취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플 때 누구 도움을 못 받아요. 이분이 골절로 입원하셨는데 간병인 비용이 병원비보다 더 무섭더래요. 하루하루 나가는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달 사이에 몇 년치 예산이 그냥 사라졌어요. 태어나고 나서는 겁이 나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생활비를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너졌죠. 이분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월 250으로 사는 건 가능했어요. 하지만 혼자 아플 때 월 250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월 250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후회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 숫자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 부모자녀 고정비 고장 돌 발지출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이 모든 지출이 한 번에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는요, 월 얼마로 살 수 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속도로 나갈지 그걸 알고 있어야 해요. 월 250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예측 못한 지출 앞에서는 정말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예외일 거야 하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노후의 무서움은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준비했다고 믿는 사람에게 더 크게 온다는 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노후라는 게 무서운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어나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월 250이면 되겠지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텅 비고 그제야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죠. 은퇴자 분들 만나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12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3년 차부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지출이 동시에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3년 차거든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고정비는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고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터지고 경조사비나 가족 관련 지출은 예상 못할 때 갑자기 훅 들어오고 이런 게 한꺼번에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월 250이 아니라 월 300이 있어도 버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대부분은 바로 이 시점에서 공포를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노후는 뭐였지? 이렇게 살면 10년 뒤에 나는 뭐가 남지? 이 질문이 머리를 때리는 순간 늦은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노후는 이렇게 뒤늦게 공포가 오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기대 수명이 길고 질병 확률이 낮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불안감이 적어요. 근데 은퇴하고 몇 년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고 어디선가 고장이 나요. 무릎, 허리, 혈압, 심장. 그리고 그 고장이 나기 시작할 때마다 병원비가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어느 날 크게 한번 터지죠. 그 순간 월 250은 그냥 사라져요. 병원비, 약값, 정기검진, 치료비.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월 250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걸 모두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노후의 또 다른 변수는 심리예요. 정말 무서운 건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게 무서워지는 그 마음이에요. 이거 사도 될까? 혹시 다음 달에 더 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아끼고 아끼다가 혹시 아끼는 게 내 삶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갈등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결국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경험해본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월 250이 나쁜 게 아니라 월 250에 내가 갇혀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해요. 노후는 금액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수입의 흐름, 지출의 흐름, 돌발 비용의 흐름. 이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인생 이막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옥 같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월 250이든 300이든 더 무너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지? 한국 돌아온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는 67세 귀국 한인의 절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한국이 더 싸고 더 편하고 병원도 가깝고 생활비도 낮다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죠. 특히 미국에서 30년, 40년 살다 보니 고향 가서 마지막은 편하게 살자. 이 마음 누가 이해 못하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7세 박 선생님은 그렇게 기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지만 내리자마자 정말 말 그대로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 산 한인분들이라면 이분의 말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돌아온 첫날 생각보다 더 차가웠던 현실. 박 선생님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건 물가도 집값도 아니었어요. 바로 낯설미였습니다. 한국이 고향인 건 맞죠. 하지만 30년 넘게 떠나 있었던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미 달라져 있었고 동네 분위기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흩어졌거나 가족 챙기느라 만나기 어려웠고 몇몇 친구는 이미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였어요.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빠르고 바쁘고 나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이 첫날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낯설음은 곧바로 생활비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악몽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 한국은 물가가 싸다고요? 여러분, 그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이 한국 도착 일주일 만에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비쌌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온 말. 미국보다 싸다는 말 누가 한 거죠? 미국에서 은퇴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환율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생활비가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장보기 비용, 외식 비용, 병원비, 교통비. 이 모든 게 미국보다 싸지 않아요. 특히 한국은 자주 쓰는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있고 그게 은퇴자의 통장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박 선생님은 한국 돌아온 지 2달 만에 생활비 지출이 미국 평균 지출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식비는 한국에서 더 많이 나갔습니다. 한 번장 보면 1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체감 물가는 미국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째 악몽 혼자가 되는 시간. 한국에서 가족이 가까우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죠? 박 선생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까워도 바쁘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땐 멀어서 못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오니까 거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 딸은 각자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손주들은 학원 스케줄로 정신 없었어요. 식사 한번 하려면 예약 잡듯 일정을 맞춰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알고 지내던 교회 사람들, 한인 커뮤니티 이웃들과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가까워 보여도 정서적으로는 더 멀었어요. 이 말 정말 많은 귀국 한인들이 공감합니다. 세 번째 악몽 예상 못했던 건보료와 세금. 여기서 가장 큰 충격이 터졌습니다. 박 선생님이 한국에서 질색했던 게 바로 건보료 폭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401k 소셜연금으로 나름 안정적인 구조가 있었죠. 근데 한국에 귀국한 순간 세대 분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게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라는 시스템 때문에 작은 집 하나 있어도 연금 조금 받아도 보험료가 확 뛰어버립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건보료만 계산해도 미국에서 살던 것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재산세, 부동산 관련 비용, 공과금. 이게 한데 묶이니까 미국보다 고정비가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귀국 후 무너지는 은퇴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국 오지 마세요. 이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문제는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 생긴 정보의 단절. 그리고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비용이 아니라 예상 못한 변수라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구조가 정말 다릅니다. 미국은 개인이 설계하고 책임지는 문화이고 한국은 복지나 의료가 가까운 만큼 필요 없이 내는 비용도 많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비용도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 차이를 모르고 귀국했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60대 후반, 70대 초반 귀국자들이요. 실제 사례 3가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 여기서 3분의 경우만 들려드릴게요. 다 박 선생님처럼 한국 귀국 후 힘들어하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 72세 여성, 한국 의료비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이 센 경우. 이분은 한국은 병원비 싸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병원비 자체는 저렴해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이 폭발합니다. 병원 가면 검사 하나, 약 하나, 진료 하나. 조금씩 나가는 비용이 매달 수십만 원씩 쌓였고 건보료까지 올라가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싸긴 한데 너무 자주 가야 해서 합치니까 미국보다 올라갔어요. 두 번째 사례 69세 부부.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을 못 따라가고 우울증까지 온 경우. 귀국하고 나면 가족이 챙겨줄 줄 알았대요. 근데 가족들은 바쁘고 이웃들은 낯설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다 보니 이 부부가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1년 안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74세 남성, 건보료와 재산 기준 때문에 은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경우. 미국에서는 소셜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으로 살던 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매달 40만 원 넘게 나왔고 부동산 보유하면서 재산세, 공과금까지 더해지면서 지출이 갑자기 2배가 됐습니다. 한국 오면 돈 아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새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결국 이분도 2년 만에 다시 미국행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고향이지만 은퇴하고 사는 구조는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그걸 모르고 들어오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결국 재정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예상 못한 비용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의료보험 시스템이 달라서 당황하는 순간,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한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가 없으면 어느 나라든 은퇴자는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의 절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귀국이든 미국 정착이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박 선생님이 한국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고향이라는 감정이 생활의 무게를 대신해 주진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의 정겨운 냄새, 골목길, 시장 분위기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하고 안정되는 기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감정은 한두 달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 바로 들이닥쳐요. 특히 은퇴자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가장 큰 벽이 됩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박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그가 집에 들어오든 나가든 신경 쓰지 않는 시간. 이 고요함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주말에 교회 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고 가끔 한인 슈퍼라도 가면 말 붙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이미 오래전부터 짜인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박 선생님이 새로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에 오면 사람 냄새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나 혼자만 냄새를 맡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에 담긴 외로움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많은 귀국 한인들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한국이라는 곳이 낯설다기보다 이미 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혼자 들어온 느낌. 이게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체감됐습니다. 처음엔 그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하던 지출이 한두 달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병원비, 건보료. 이게 전부 기본 지출이라 줄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는 싸서 자주 가는 구조라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 가고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쌓이면 결국 미국보다 많은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박 선생님은 결국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구조와 한국의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나의 일상이더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귀국을 고민할 때 돈이 덜 드는 나라, 병원이 가까운 나라, 가족이 있는 나라, 이렇게 외부 조건만 보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정작 노후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고립감, 내가 견딜 수 있는 속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결정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지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삶을 다시 고민하고 계세요. 완전히 한국으로 붙박이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년은 미국, 반년은 한국.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유지하고, 가족과의 시간은 한국에서 보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면, 한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루틴,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지출 구조가 어디에서 버틸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한국 돌아온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은퇴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도망친 진짜 이유. 이거 들으면 좀 오싹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끼는 그 찜찜한 기운,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왜 돌아온 거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진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불안감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가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게 단순한 그리움이나 고향 적응 실패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그래도 고향인데 미국보다 싸겠지, 의료는 확실하잖아, 이런 기대를 안고 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면 생각 이상으로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고 그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흔들어 놔요. 특히 미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보다 복잡한 행정 절차, 지나치게 빠르게 변하는 생활 환경,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지출 압박.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진짜로 무너뜨리거든요. 제일 먼저 다들 충격받는 게 생활비예요. 한국이 예전처럼 싸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오셨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부담이 커요. 특히 도시에 살면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필요한 데는 쓰고 남는 건 아끼고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크게 변동이 없는 구조.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생활비, 교통비, 식비, 그리고 어른들끼리 만날 때마다 생기는 작은 비용들까지. 이게 다 합쳐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지갑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게 돼요. 그리고 진짜 예상 못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사회적 관계예요. 한국은 사람 사이에 은근히 끼어있는 관계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인사, 모임, 경조사, 왕래, 부탁, 체면. 미국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던 분들이 이 문화에 다시 들어오면 말 그대로 체력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나가버려요. 다들 처음엔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죠. 이 관계를 유지하느라 하루가 다 가고 거기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걸. 특히 은퇴자분들은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이 관계비가 계속 생기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또 하나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고립감이에요. 한국이 사람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고립을 심하게 느껴요. 미국에서는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고 노인센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루틴처럼 자리 잡혀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배경에 늘 사람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 다들 바빠요. 아이들 돌보고 직장 다니고 가족 챙기고 그러면서 은퇴한 어른들은 어느 순간 나만 밖에 나와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스타일의 생활 리듬에 익숙했던 분들은 그 속도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공허해지고 결국 오랫동안 쌓여서
무기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건강 문제예요. 한국 의료가 좋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실제로는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나이대가 되면 비용과 절차, 그리고 보험 규정의 변화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와요. 특히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개인 보험 체계에 익숙했던 분들이 한국식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오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비용 충격도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아플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지? 하는 당혹감이 생겨요. 병원은 늘 붐비고 의사는 바쁘고 시스템은 복잡하고 나중에는 그냥 병원 가는 게 겁이 나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게 불편한데 왜 굳이 여기 있을까? 그냥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렇게 다시 미국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워요. 삶이 버거워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립되면 누구라도 자신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환경을 찾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뉴욕에서 30년 살다 한국에 돌아오신 한인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귀국을 결심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그리고 가족의 기대치도 부담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 보여야 하고, 경조사는 당연히 가야 하고,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결국 1년 만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은 좋았지만 살아내기엔 너무 버거웠다는 게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정년퇴직하고 한국으로 온 한인 남성분 이야기예요.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외로워서 한국으로 온 케이스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겪은 건 더 깊은 고독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인사라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다들 바쁘고 바삐 움직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훨씬 어려웠고 결국 이분은 8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외로움보다 한국의 고립감이 훨씬 더 무섭다고 느끼셨대요. 세 번째는 의료 문제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커플이에요. 한국 의료가 싸고 좋다는 말만 듣고 오셨는데 막상 오니까 병원 시스템 적응이 너무 힘들었어요. 대기시간, 접수, 진료 방식, 보험 처리.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건보료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결국 미국 메디케어 체계가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들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세 사례가 다 똑같은 결론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나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온 시스템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 돈 쓰는 방식, 인간관계 방식, 건강관리 방식. 이게 이미 미국 기준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의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충돌이 너무 커요. 그 충돌이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흔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한국행을 포기하고 다시 익숙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퇴는 단순히 어디가 더 싸냐, 어디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살았던 리듬, 마음의 안전지대, 몸이 익숙해진 환경.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야 편안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참 좋습니다. 편하고 빠르고 치안 좋고 서비스 좋고. 하지만 은퇴한 몸과 마음이 버티기에는 너무 빠르고 요구하는 게 많고 사회 구조가 촘촘해요. 반대로 미국은 불편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간섭이 없고 생활 리듬이 단순해요.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결국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국에 돌아와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다시 미국행을 고민하는 이유. 그건 결국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은퇴 후 제일 먼저 겪는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외로움도 아니고 몸의 변화도 아니고 시간의 여유도 아니에요. 진짜 처음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건 바로 공포예요. 그냥 막한 불안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되는 아주 선명한 공포.
평생 일할 땐 몰랐던 돈의 무게가 은퇴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대로 떨어져요. 그 순간 다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래서 6억이 필요하다고 했구나.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현실이에요. 연금이 들어온 날은 잠깐 안심이 돼요. 근데 각종 자동이체, 공과금, 식비, 병원비, 경조사, 아이들 도움, 손주들 용돈.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면 통장 잔고가 깜짝 놀랄 만큼 줄어있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이게 계속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목을 조여요.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연금만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되겠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연금만 받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조차 벅차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1년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월급 없을 때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평생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연금 들어와도 소용없더라. 그 미천이 있어야 버티지. 이 말이 그냥 허풍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은퇴해보면 이게 너무 정확한 현실이라서 오히려 소름 돋아요. 저도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은퇴 전에 나는 그래도 준비를 좀 해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퇴한 지 몇 개월 지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돈으로는 못 버티겠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줄 몰랐는데? 진짜 큰일 났네. 이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구조가 그래요. 사는데 드는 돈이 너무 커졌고 은퇴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해졌어요. 제가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퇴사하기 전에 자신은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적금처럼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은퇴하고 나면 몸 여기저기서 삐걱대기 시작하잖아요. 이분도 매달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약값, 검사비, 한 번씩 받는 치료비까지 얹히니까 연금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통장을 뒤져보면서 이거 얼마 남았더라. 이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계속 계산하게 돼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결국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연금으로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 말이 맞았네. 6억은 있어야 버티겠다.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이분은 연금도 꽤 나왔고 자녀들도 독립해 있었어요. 본인은 진짜 큰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 평생 일하며 억눌렀던 인간관계, 경조사, 지출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생일, 결혼, 장례, 모임, 선물, 커피 한 잔, 술자리.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퇴자한텐 너무 커요. 연금으로 살겠다며 큰맘 먹고 회사 떠났는데 현실은 모임 한 번 나갈 때마다 통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근데 1년 지나니 이분도 깨닫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연금도 모자라다. 최소 그 미천이 있어야 한다. 이분 말이 진짜 와닿아요. 일할 때보다 돈이 더 빨리 나가요.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사례예요. 부부가 함께 은퇴했어요. 둘 다 연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자녀들도 다 컸고 부채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이런 비용이 은퇴자한테는 정말 무서운 부담이에요. 얼마 전에 이 아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픈 게 서러운데 돈 때문에 더 서럽더라고요.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결국 이분도 6억이 왜 필요한지 뼈에 새기듯 알게 됐어요. 병원비 앞에서는 연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버티려면 그 미천이 있어야 합니다. 세 사람 이야기 모두 다르지만 결국 결론은 같아요. 연금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비용 앞에서는 연금이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 그게 그냥 엄포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생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이 있어서 주거비가 덜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변수에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전판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삶이 유지돼요. 마음이 불안하면 돈이 있어도 없고 건강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가진 돈의 숫자만 보지 말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겪게 될 비용과 변수를 상상해 보세요. 연금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고, 연금이 있어도 버겁고, 연금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조금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은퇴 안 했으면 진짜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그냥 숫자로 보이겠지만 은퇴하면 현실이 된다. 연금만 믿었다가 정말 고생한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겪어본 사람들만이 말하는 경험에서 나온 진짜 경고라서 그래요. 당신에게도 이 말이 경고가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때 미리 알아서 다행이었다는 말이 나오도록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요. 은퇴하고 나서 돈 걱정이 시작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지면요. 이상하게 모든 게 다 흔들려요. 밥 먹을 때도 편하지 않고, 잠잘 때도 마음이 허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럽고 화가 나요. 몸도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지죠. 그러면 또 병원비가 들고, 그럼 다시 돈 생각나고. 이게 은퇴자들이 말하는 악순환이에요. 불안 지출 증가 더 불안 건강 악화 지출 폭증 공포.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은퇴한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키고 건강해야 돈을 안 써요. 듣기엔 모순 같지만 살아보면 너무 정확해요.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경제적으로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져요. 일할 때는 월급 들어오고 대충 고정 지출만 관리하면 됐어요. 근데 은퇴 후에는 작은 금액 하나가 다 계산돼요. 오늘 병원 갔다 오면 다음 달 병원 갈 수 있나 생각해야 하고, 친구 만날까 고민하다가 밥값 아깝다 이 생각에 약속을 미루고, 모임에서 회비 걷는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조여오고요. 이런 게 몇 달 쌓이면 사람 마음이 달아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일할 땐 이렇게까지 눈치 안 봤는데 왜 지금은 모든 게 부담이지? 그런데 이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은퇴 후 삶에선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버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연금이 있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연금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이 있다 해서 여유가 생기진 않아요. 마치 집에 지붕만 있다고 비 안 맞는 게 아니라 바람도 막아야 하고 추위도 막아야 하고 습기도 막아야 하잖아요. 연금은 그중 한 부분일 뿐이고 전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건 결국 준비해둔 그 미천이에요.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몇 년 지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소비를 줄이면 버틸 줄 알았어. 근데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활이 무너져. 이 말이 너무 슬프지만 너무 진실이에요. 지출을 줄이면 행복이 줄고 행복이 줄면 사람이 기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기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는 아끼면 산다가 아니라 준비된 만큼 산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 마음 편하게 사는 건요,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내는 거예요. 내일 병원 가도 부담 없고, 친구랑 밥 한 끼 먹어도 미안하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작은 취미라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금액이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욕심도 아니에요.
정말 최소한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당신만큼은 몰라서 당하는 은퇴가 아니라 알고 준비해서 버티는 은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의 시작이 된다면 지금 이 두려움은 나중에 안도가 될 거예요. 처음엔 다들 농담처럼 말했거든요. 연금만 들어오면 걱정 없지. 이제 좀 쉬어야지. 근데 연금 통지서 딱 펼쳐본 순간 그 농담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조용하던 휴대폰 화면 앞에서 진짜 체온이 내려가는 느낌 아시죠? 어떤 분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어떤 분은 한참을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다더라고요. 평생 일한 대가가 저기 찍혀 있는데 그 숫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을 비웃듯 서 있는 것 같았다나요. 사람들이 왜 패닉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날 이후 만나는 60년 대생분들 표정만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진짜 못 산다. 나라에서 주는 건 고맙긴 한데 이건 그냥 버티라는 수준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사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냥 하게 좀 부족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상 연금이라는 게 통장에 실체로 딱 찍히면 이제부터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훨씬 매섭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은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보다 더 무서운 돈이 새는 소리를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출근 안 해도 되는 건 좋은데 출근 안 하면 월급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첫 월급이 돼야 하는데 그 월급이 이 정도면 진짜 누구라도 겁이 납니다. 누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게 내 노후의 시작이라니 믿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됩니다. 왜냐면 60년 대생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거든요. 부모 부양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 성장시키고 경제 위기 몇 번씩 넘기고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드디어 이제 나 좀 살자 하는 그 시점에 연금이라는 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니까 그 충격이 그냥 상상 이상이죠.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뭘 하냐면 갑자기 수입을 더 만들려고 뛰어들어요. 친구가 한다는 부업, 누구는 주식, 누구는 ETF, 누구는 작은 가게 이것저것 한 번에 다 해보려고? 아니요. 그냥 당장 뭔가 해야겠다는 공포가 몰려오니까 제대로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고 또 돈이 줄고 또 조급해지고 이게 진짜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조급함이 만드는 선택이에요. 조급함은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흐릿한 생각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돈을 더 잃게 만들죠. 그게 지금 연금 받은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가장 무섭게 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은퇴 후 삶이 힘든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사회적 위치가 사라져버려서 사람 자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 다닐 때는 누구나 어디 소속 누구였는데 연금 받는 순간부터는 그냥 나가 되거든요. 그때 오는 허전함이 마음까지 위축시키고 소비도 더 조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삶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분들께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 거지 끝난 게 아니다. 연금 금액이 적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방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뿐이라고요. 은퇴 후 삶에서는 큰 돈보다 오래가는 리듬이 훨씬 중요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뼈대라면 그 위에 작은 현금 흐름 하나만 얹어도 생각보다 숨통이 확 트입니다. 그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을 조금씩 나눠서 소득으로 만들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집 한쪽 공간을 아주 소규모로 활용해서 비일부를 충당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투자라는 것도 큰 돈 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로 길게 가져가서 생활비의 일부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연금 금액을 보는 순간 나는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노후는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걸요. 이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허구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 연금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방에만 틀어박혔던 남자분 이야기. 이분은 은퇴하고 처음 연금 받던 날 그 숫자 보고 그냥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외출도 안 하고 친구들 연락도 끊고 소비는 더 줄이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살면 삶의 에너지가 더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강의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랑 연결돼서 직접 강사까지 하게 되었고 완전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의 몇 %라도 채워지는 작은 월급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인생 자체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투잡으로 실패했다가 결국 살 길을 찾은 부부 이야기. 이 부부는 연금 둘 다 합쳐도 빠듯하다 보니 다급하게 지인의 소개로 부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준비도 없이 시작한 일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간, 체력, 돈이 다 새어나가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고 그만뒀죠. 그 뒤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다시 생각해 봤대요. 아주 작은 단위의 생활 서비스였는데 시간 대비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꾸준했습니다. 지금은 연금에 그 현금 흐름이 얹혀서 생활비 걱정이 훨씬 줄었어요. 세 번째 사례 연금만 바라보다가 투자 실패한 60대 여성 이야기. 이분은 연금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급하게 투자 시장에 들어섰어요. 주변에서 다들 ETF 이야기하니까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죠. 근데 상승장이 잠깐 멈추고 가격이 흔들리면서 멘탈이 무너지고 손절하고 그 뒤로는 투자가 무섭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누군가 아주 작은 단위로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꾸준히 하는 법을 알려줬고 그걸 따라 해보니까 전처럼 불안하지도 않고 생활비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건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금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제대로 알아차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연금이 적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적은 연금으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모르면 누구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60년 대생들의 진짜 문제는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노후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꿀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적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구조를 만들면 그 구조가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단단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연금 받고 패닉 온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줄 몰랐다. 이게 참 잔인한 말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문제가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고독함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평생은 가족이든 회사든 누군가가 나를 불렀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고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게 사라져요. 그때부터 연금 금액이 현실이 아니라 내 존재의 크기를 재는 잣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은퇴자 분들께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돈 계획보다 먼저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이상하게 소비도 안정되고 안정되면 또 작은 수입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연금이 많아도 적어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불안의 원인은 숫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분은 은퇴 뒤에 너무 불안해서 아침마다 괜히 동네 커피숍 가서 사람들 움직이는 것만 보고 앉아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분이 다시 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출근해서 일하네. 저분들은 아침을 이렇게 보내네. 그걸 보면서 느낀 거래요.
나도 다시 나만의 출근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동네 체육관 가고 그 길에 습관처럼 작은 메모를 남기고 그 메모를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작은 수입원이 됐어요. 사람이 리듬 하나만 잡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감각을 잃어서 무너집니다. 그 감각만 잡으면 연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 작은 수입을 만드는 방식, 지출을 통제하는 방식, 삶의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금액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루틴,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보내는 아침 1시간, 관심 있는 분야의 무료 강의 듣기,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취미 다시 꺼내보기.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은퇴 후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히는 순간 여러분은 연금 금액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걸로 어떻게 살아? 가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내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여러분 노후의 출발입니다. 연금 통지서를 받는 그 순간 왜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내가 종이 한 장 앞에서 갑자기 현실과 마주하는 그 느낌. 교사분들은 더 심하십니다.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이었고 사회도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교사는 연금만으로도 넉넉하다. 걱정 없이 사는 직업이야. 근데 정년퇴직하고 돌아온 연금 통지서에는 그런 말들이 그냥 허상이었다는 듯이 숫자가 너무 적나라하게 적혀 있죠.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걸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공포는요,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단 한순간도 쉬운 월급을 받아보지 않았던 분들인데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가 벌어오지 않는 삶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병원비는 무섭게 뛰고 예상 못했던 생활비가 숨겨진 적금 깨듯 계속 새어나가고 근데 수입은 딱 고정. 늘지도 않고 물가 따라 올라가지도 않고 더 벌고 싶어도 몸은 예전 같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이 연금 통지서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후회도 아니고 허무함도 아니고 바로 공포예요. 이제는 뒤돌아갈 곳도 없고 다시 월급을 받을 기회도 없다는 걸 직감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요즘 교사들도 알바해요. 연금만으론 택도 없다던데.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산다는 게 무섭다더라.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교사분들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딱 3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좀 풀리시기도 하고 동시에 나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정년퇴직한 지 얼마 안 된 한 교사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학교에 계셨고 주변에서 늘 부러움 샀습니다. 연금 많이 받을 거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 듣고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본인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정작 연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 멍해지셨답니다. 생각보다 적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물가 올라가는 건 반영도 안 돼 있고 주거비, 식비, 보험료, 교통비 다 합치니까 답이 안 보이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제 다시 월급 받을 일은 없구나 이 사실이 몸에 박히듯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 이분은 매달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집도 줄이고 차도 팔고 모든 지출을 다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절약이 행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존엄성을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평생 품위 있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전기세 아끼려고 불 꺼놓고 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남편도 교사였던 부부 이야기예요. 둘 다 교사, 둘 다 연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저 집은 노후 걱정 없겠다, 이런 말 많이 듣는 집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 2개라 해도 생활비가 2배가 아니잖아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하니 의료비도 비슷하게 늘고 보험료도 치고 올라오고 집 유지비, 차 유지비 이런 것들이 같이 오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퇴직 직후에 건강 문제가 왔어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건강도 비슷하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연금의 거의 절반이 병원비로 나갔답니다. 이 부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연금이 많다는 건 위안이었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부부는 한동안 생활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존심도 상하고 서로 미안해하며 지내셨는데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요. 세 번째는요, 퇴직 후 2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교사분인데, 물론 다시 수업하러 가신 건 아니고요. 행정보조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가 더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정년퇴직하는 순간부터 연금은 고정돼 있는데 지출은 계속 뛰니까 갈수록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기세, 보험료, 공과금까지 다 오르는 걸 보면서 결국 마음이 꺾였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다. 이 말을 하면서 한숨 쉬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가장 놀랐던 건 생각보다 많은 교사분들이 비슷한 이유로 일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연금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이제야 깨닫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듣다 보면요,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연금이 문제라기보다 세상은 변했는데 연금은 그대로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 물가와 지금 물가가 같을 수가 없고 예전의 생활비 구조와 지금의 생활비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교사연금은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절대 약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절대적으로 책임감 있게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더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만 받아왔고 갑작스러운 수입 변동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은퇴 후의 불안은 그래서 더 날카롭고 더 깊고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공포가 준비가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은퇴라는 게 우리 상상보다 훨씬 길어졌고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됐다는 거죠. 은퇴는 이제 휴식이 아니라 두 번째 생존이에요. 그리고 이 생존은 연금만으로 감당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누적된 경험이나 기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춘 전략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이다. 연금만 믿으면 반드시 흔들린다. 지출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노후가 망가진다. 이 말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지금 연금 통지서를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공포를 느낀다는 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비 줄이는 법, 비용 흔들리지 않는 구조 만드는 법, 작은 월급 만드는 법, 지출 안정화 전략, 연금 시나리오 조정하는 법, 이런 것들 하나씩 같이 풀어나가면 됩니다.
아마 이런 순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평소엔 잘 보지도 않던 통장을 켜는 손이 괜히 떨리고 잔고를 확인하는 몇 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그리고 딱 숫자가 뜨는 그 순간 눈앞이 그냥 하얘지는 느낌. 아,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하면서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는 그 절박함. 근데 아무리 다시 봐도 현실은 그대로고 그때부터요.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아요. 이게 그냥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이 같이 무너져 내린 것 같거든요. 많은 50대 분들이 요즘 똑같이 말하세요. ETF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원래 ETF라는 게 위험 낮고 길게 가져가면 결국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 했던 분들 많잖아요. 주식처럼 하루하루 흔들리면 겁나니까 그냥 넓게 분산된 ETF라면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요, 정작 폭락 한번 오면 ETF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폭이 조금 덜할 뿐이지 무조건 안전이라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특히 50대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전엔 떨어져도 에이 다시 오르겠지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회복되기까지 몇 년을 버텨야 한다고 하면 그 몇 년이 그냥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수입은 끊기거나 줄고 퇴직 앞두고 있고 자녀는 아직 손 갈 데 많고 그러니 통장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공포가 들어와요. 아,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돈 걱정이 아니라 존재 걱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공포가요,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ETF만 믿고 가면 된다더니 왜 내 통장은 반토막 난 거지? 그때 조금만 덜 넣을걸. 이걸 다시 채우려면 몇 년을 버텨야 한다는 거야. 이게 다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어떤 분들에겐 진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ETF에 크게 걸게 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후를 버티려면 월 얼마든 꾸준히 들어와야 하니까 그걸 만들어줄 만한 가장 단순한 도구가 ETF라 믿었어요. 원금이 언젠가는 회복된다. 미국 시장은 결국 오른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됐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요, 문제는 내가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냐는 거예요. 30이나 40이라면 몇 년 버텨도 괜찮았겠죠. 하지만 지금 50대라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덜컹해요. 왜냐면 이 시기엔 복구가 아니라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요. 이제 실제로 제가 들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사례 하나. 퇴직금 거의 전부 ETF에 넣었다가 밤잠 설친 분. 이분은 진짜 순수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하잖아요. 요즘은 은행에 둬봐야 뭐가 남냐. 미국 ETF가 답이다. 그 말 믿고 퇴직금 거의 다 ETF에 넣었죠. 처음엔 올라서 너무 좋았대요.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이제 늦지 않았구나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드라마였어요. 처음엔 조금 빠진 줄 알았는데 그 빠진 게 멈추질 않으니 통장이 순식간에 넘어가더래요. 그렇게 몇 달 지내다 보니 결국 절반 가까이 날아갔어요. 퇴직 직전이라 다시 채울 수 있는 돈도 없고 소득도 줄어들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현금 흐름이 끊겨버려서 생활이 흔들렸죠. 결국 적금을 깨고 예비비를 깨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 진짜 체력도 멘탈도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ETF는 올라가더라도 나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사례 둘. 꾸준히 투자해온 분이었는데도 마지막 몰빵에서 무너진 케이스. 이분은 초보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ETF도 쌓아왔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 마지막으로 좀 크게 넣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문제였어요. 원래 하던 금액대로 유지했으면 큰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목돈을 넣으니 타이밍이 딱 나쁘게 잡힌 거죠. 오랜 투자 경험이 있다 보니 오를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때만큼은 시장이 비웃듯 내려앉았대요. 결국 수익률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감, 평정심, 미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투자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ETF는 나쁜 게 아닌데 내 욕심이 타이밍을 틀어놨구나. 사례 셋. 배당 ETF 믿고 은퇴 계획 세웠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린 분. 이분은 배당 ETF의 기대가 컸어요. 이것만 있으면 노후에 월 얼마는 나올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은퇴 이후 생활비 절반은 배당으로 충당하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활비라는 게 배당처럼 일정하지 않아요. 갑자기 병원비 나오고, 갑자기 가족 경조사 생기고, 갑자기 집 수리비 나오고. 그 값들이 커지면 배당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ETF를 팔아서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금 줄고, 원금 줄면 배당도 줄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분 말로는 ETF는 잘못 없는데 나는 은퇴한 사람이란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ETF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은퇴한 사람의 시간표와 ETF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ETF는 언젠가 오르겠죠. 근데 언젠가가 내 생활비가 떨어지기 전에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해요. 얼마나 벌까? 보다 얼마나 잃지 않을까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현금 흐름도 확보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안전 자산도 섞어야 하고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여유도 챙겨야 해요. 무턱대고 ETF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몰빵하는 방식은 오히려 노후를 더 빠르게 흔들어 버립니다. ETF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는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법이에요. 50대 이후에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쉴 때는 쉬고 나눌 때는 나누고 버틸 수 있게 분산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게 결국 오래 가는 길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줄어드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생긴다는 말 이제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요. 잠이 잘 안 와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계속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꿈틀거리는 것 같고 갑자기 통장을 열어보고 싶다가도 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까 봐 못 열고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그냥 투자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진짜 노후 생존 스트레스예요. 젊을 땐 돈이 줄어도 다시 벌면 됐지만 지금은 다시 벌려고 해도 문이 이미 많이 닫혀 있거든요. 회사 자리는 줄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반응하는 속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통장이 흔들리면 마음이 곧바로 따라 흔들려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길면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계획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로 이어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하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흔들릴 여유가 없어요. 이 말이 진짜 진심이에요. 투자에서는 손실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50대 이후엔 그 자연스러운 과정조차 견딜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손실 때문만이 아니더라고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ETF 하나에 걸어놨기 때문이에요. 즉,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쿠션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ETF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ETF 하나만 믿고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통장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 갑자기 생길 상황에 대비한 현금, 계좌를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받쳐줘야 해요.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은퇴 이후의 투자는 언제 오를까? 가 아니라 내가 언제 써야 할까? 로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 일정은 내가 조절할 수 없거든요. 건강, 부모, 자녀, 집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이 나이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ETF는 내가 기다려줄 때만 오르지 필요할 때 맞춰서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통장이 불안하고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 드셔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 나이가 가진 현실이 그래요. 그 현실 위에 투자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목표가 올라가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벌어진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거 하나예요.
돈이 줄어든 건 되돌리기 어렵지만 무너지지 않는 구조는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조금 나눠두고, 조금 현금흐름 만들고, 조금 안전자산 챙기고. 이게 생각보다 훨씬 사람을 살려요. 특히 50대 이후의 인생은요, 한 방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이깁니다. ETF든 뭐든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오래 버티려면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버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늦지 않았다. 다만 방향만 조금 바꾸면 된다.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다시 안정감이 찾아와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